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통일교육, 평화교육을 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잘못된 사회를 알고 그곳에서 그나마 최소한이라도 서로가 공감하고 또 나누고 함께 살아갈 길을 모색하는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김문수 선생님의 강의는 더없이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나.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마디로 저는 김문수 선생님이 많이 얘기하는 야만적 자본주의, 야수적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표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선생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게 옳은 것 같고요. 제가 근래 지난 봄에 강의하실 때 아마 9월이나 10월에는 굉장히 10월 가을에는 독일 사회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다. 녹색당이 큰 바람을 일으킬 거다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선생님 기대는 어떠신지 모르지만 생각보다는 덜한 것 같긴 한데 독일이 기민당에서 3인당으로 다수당에 옮겨졌고 3인당과 그 녹색당이 연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좀 잘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같이 아마 관심도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 같아요. 제가 선생님의 강의를 여러 차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제가 간단히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 선생님은 독일 브레멘 대학 문학박사셨고요. 중앙대학교 도고동문학과 교수십니다. 현재 중앙대학교 독일 유럽 연구센터 소장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방송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최고 인기 강사로 시간도 2시간 편제했었는데 나중에 특별 강연까지도 하셨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서로는 최근에 2021년도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는 없다. 그리고 코로나 사피엔스 새로운 도약 등이 있고요.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 다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누리 선생님의 강의를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을 한 게 5, 6년 된 것 같아요. 5, 6년 더 됐죠? 예. 몇 년 됐나요? 7년 됐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이 그래서 강연을 했는데요. 이런 지금 지역사회에서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저녁 시간에 나와서 그걸 같이 이야기하고 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하는 이런 모임이 지금 이렇게 수십 년에 걸쳐서 유지된다고 하는 게 저는 사실은 신기해요. 무슨 기적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저는 그래서 한 7년 전에 처음에 왔을 때 이게 한 내년쯤 되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지속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참 이 안산의 한겨레 평화포럼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모임이다 하는 걸 새삼 느끼고요. 오늘은 저는 독일 통일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선 우리가 독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독일 통일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러한 국민인 건 분명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독일 통일에 관심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죠. 우리가 분단돼 있어서 독일은 어떻게 통일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고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독일 통일을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지? 이 문제예요. 통일을 꼭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여전히 저는 지금 요즘에 그 대학에서 수업을 할 때도 지금 새로 들어오는 젊은 이제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한테 이 수업을 할 때는 항상 물어봐요. 통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 꼭 물어보면
뭐 분명한 경향이 있습니다. 점점 더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통일을 하면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더 많은 문제가 더 이렇게 겹치는 게 아니냐,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젊은 세대는 통일에 대한 일종의 회의론 같은 거, 통일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분명하게 강해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 바른 인식이 한국 사회에선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우리에게 통일이 갖는 의미가 뭔지 하는 이야기를 좀 길게 드릴게요. 자, 먼저 독일 통일 30년을 제가 조금 이것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를 잠깐만 뽑을까? 예, 고맙습니다. 예, 독일이 작년에 이제 통일된 지 30년이 됐죠. 독일 통일 30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여러분, 제가 요새 이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혹시 보신 분이 있을까요? 저도 이걸 작년에 어느 신문에서 나온 것을 제가 보고서 이렇게 캡처해서 여기 지금 올린 건데요. 우리 한국 신문에 나온 건데요. 작년 9월 20일 날 베를린에서 있었던 어떤 시위 장면이에요. 혹시 이게 어떤 시위인지 신문에서 이 사진을 본 기억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요게 작년 9월 초에 그리스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15,000명 정도 있던 이 시리아 난민들이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독일 정부가 처음으로 9월 18일 날 우리가 난민 중에 일부를 수용하겠다, 우리가 2,700명을 수용하겠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독일의 40개 도시에서 수만 명의 시위대가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벌인 겁니다. 뭐에 대해서 시위를 했을까요? 뭐에 대해서 항의하는 시위를 했을까요? 네, 누가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아까 누가 무슨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이 시위의 내용이 뭐겠어요?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예, 여기 보면 요거네요. 예. 요 라거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이 다른 독일어는 몰라도 라거라는 독일어는 아실 것 같아요. 라거 기어라고 들어보셨죠? 그 라거예요. 라거라는 게 이렇게 창고란 뜻이에요. 창고에서 숙성을 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라거 비어가. 그래서 라거가 이렇게 창고처럼 생긴 거, 수용소도 라거예요. 수용소도. 에바쿠이렌이라는 말은 비운다, 이런 뜻이에요. 라거 에바쿠이렌, 이 말은 수용소를 다 비워라. 그 밑에 멘션비어드게 운터브리문, 인간 존엄에 걸맞은 주거지를 제공해라. Wir haben Platz. 영어로 하면 we have place예요. We have place. 우리가 장소 많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수용소를 다 비우고 우리한테 다 보내라는 거예요. 독일로. 왜 2,700명만 받느냐는 거죠. 15,000명 전원을 보내라. 그러한 데모가 정부 발표가 있고 나서 40개 도시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아침에 신문으로 보는데 제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등줄기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소름.
아직도 지구상에 이런 인간들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인간들이 전 다 멸종된 줄 알았어요. 아직도 이런 인간들이 살아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독일 통일이 된 지 이제 30년이 됐죠? 이 일이 있고 나서 2주 후에 10월 3일 날, 10월 3일이 우린 개천절이죠? 독일에서 10월 3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통일의 날입니다. 독일은 10월 3일이 통일의 날이에요. 한 2주쯤 후에 독일이 통일의 날을 맞았습니다. 이게 1990년에 통일이 됐으니까 작년 10월 3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정확하게 30년이죠? 작년이 2020년이니까. 그래서 통일 30년이니까 굉장히 큰 그러한 기념식을 했어요. 여기서 독일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독일 국가 중에서 최고의 독일에 살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Das beste Deutschland. Das beste Deutschland. 최고의 독일이다. 지금 독일이.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최고의 독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최고의 독일이란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독일이 뭐가 최고겠어요? 무슨 군사력이 최고다, 경제력이 최고다, 이런 거 아니겠죠? 오늘날의 독일이 역사상 존재했던 최고의 독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네? 독일에 살고 있는 이 독일인들, 이들이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독일인들, 그야말로 가장 성숙한 그러한 시민들이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거죠. 실제로 독일에서는 최근에 나오는 국제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독일이 가장 신뢰할 만한 나라, 가장 존경할 만한 나라, 계속 1등이에요. 그리고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아시죠? 독일 총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지도자 하면 계속 압도적으로 1위예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기적이라고 봐요. 기적. 왜 그렇겠어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원래 어떤 나라인가요? 예, 전범국가. 끔찍한 나라죠? 전범국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20세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1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나요? 2차 세계대전은 누가 일으켰나요? 유태인들에 대한 학살, 보통 홀로코스트란 말을 쓰죠? 홀로코스트는 누가 했나요? 그것도 그냥 죽였어요? 가스실에 인간들을 몰아넣고 그야말로 공장식으로 죽였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시죠? 예. 그게 독일인들이 저지른 20세기의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학살을 저지른 게 독일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여전히 생생히 기억하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애들이 자랐죠? 저는 그런 면에서 기적이라고 봐요. 얘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어때요? 바로 그러한 체제를 지지했던 그러한 독일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독일 사회의 주축이 된 이 독일인들은 어떻게 불러야 되겠어요, 여러분? 과거의 독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도 그렇게 부르고 몇몇 학자들이 지금 독일인은 너이도이체, 신독일인 이렇게 불러요. 완전히 다른 인간들이다. 이전에 히틀러 시대의 그러한 독일인과는 질적으로 다른 인간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실제로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사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학에서는 가장 어렵고 근원적인 질문이죠. 인간이 바뀔까요?
좋은 교육을 시키면 인간이 바뀔까요? 쉽지 않은 문제죠. 근데 독일의 사례는 좋은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바뀐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독일은 1970년부터 새로운 아주 혁명적인 교육 개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독일인이 자라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 끔찍했던 그 독일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다. 이것을 저는 통일 30년이 된 독일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독일이 통일이 30년이 된 오늘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기념사에서 오늘날의 독일은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독일 중에서 최고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독일 통일의 결산을 보여주는 거죠. 상당히 성공적인 그러한 통일을 했다. 통일 30년의 그러한 결산은 바로 최고의 독일이 됐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통일되기 전에 독일은 어땠나요? 통일되기 전에 독일은 항상 이렇게 불렸어요. 경제적 거인, 경제적 거인. 그러나 정치적 난장이, 이렇게 불렸어요. 경제적으로는 거인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난장이다. 계속 그렇게 불렸던 거예요. 국제 정치적 영향력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정치적 영향력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프랑스가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고요. 프랑스와 영국 두 나라가 가지고 있었죠. 독일은 경제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국가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주 난장의 취급을 받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통일된 지 30년이 된 오늘날 독일은 어떤가요? 정치적으로도 거인이 됐죠. 그리고 이 정치적 거인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토대에서 거인이 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바로 이러한 독일인들이 보여주는 힘은 뭐예요? 도덕적 권위예요. 도덕적 권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국제정치에서 이 도덕적 권위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강력한 힘이에요. 보이지 않죠, 도덕적 권위는. 그러나 이것이 국제정치에서 행사하는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저는 그러한 면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아쉬워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인 영역에서 큰 그러한 일을 해낸 것이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굉장히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예요? 한국 민주화의 상징, 아시아 민주화의 상징으로서 국제 어느 무대에 나가는 엄청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김대중, 이런 인물들이 강력한 도덕적 권위를 가진 국제적 지도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발언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어때요? 문재인 정부도 굉장히 강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개인이 김대중과 역사적인 맥락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너무나 많은 정치적인 고통을 겪은 사람이죠. 문 대통령 그런 면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전 세계인들이 경탄하는 그러한 정치 행위를 통해서 탄생한 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문재인 정부를 높이 평가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국제적인 평가에 갑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기품 있는 국가로 우리나라를 만들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 미국의 굴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참 그게 너무 아쉬워요. 사실은 조금 더 그러한 자신감,
도덕적 권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으면 트럼프에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리는 방식으로 초신해서는 안 됐던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독일의 사례를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 이 사진 하나가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죠? 네, 지금 독일 사회는 그야말로 20세기 내내 전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그러한 국가가 이렇게 선한 국가로 변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변화죠. 그래서 통일의 첫 번째 결사는 독일이 이제 전 세계인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됐다는 것 자체가 독일 통일의 밝은 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면은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동서독 주민들 간에 아직도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아직도 교류가 어렵습니다. 동독 주민들은 지금도 30년이 지났죠? 통일이 된 지? 한 세대가 지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주민들은 지금도 자신들을 2등 국민이라고 생각해요. 2등 국민. 그러니까 서독 주민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게 의외입니다. 사실은. 대체로 많은 학자들이 동서독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리라고 생각했어요. 또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 해소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젊은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 갈등이 누그러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30주년이었기 때문에 그때 독일의 젊은 여성 언론인을 초청해가지고 통일에 대한 강연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어요. 그때 이 여성 언론인이 28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통일 이후에 태어난 세대죠?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동독인이 아니죠. 동독이란 나라 없어졌으니까요. 그냥 독일인이죠.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통일 독일의 국민이란 인식이 아니에요. 이들의 정체성은 동독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이들은 또 분단 시대를 체험한 적도 없잖아요. 20대는. 그런데도 이러한 분단의 정체성이 세습된다는 사실, 이거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그래서 동독 지역에 사는 젊은이들은 동독이 없는데도, 동독은 없잖아요. 사라졌잖아요. 그런데도 동독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그러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일의 외적인 형태, 즉 국가의 통일, 시스템 통합, 정치 경제적 통합이 사실은 사회 문화적 통합보다 더 쉬웠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의 시스템 통합은 잘 됐는데 사회 문화적인 통합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사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남북한 통일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동서독이 가지고 있는 내적 통일의 문제, 동서독 주민들 간의 융합의 어려움, 이것이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우리가 통일되면 남북한에서는 이게 덜 할 것 같아요? 더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저는 우리 남북 안에서는 우리가 통일될 시에 이러한 내적 갈등이 더 심하리라고 예상합니다. 어쩌면 동독 주민들은 지금 스스로를 2등 국민이라고 느끼고 있지만 우리 북한 주민들은 통일된 이후에 한 5등 국민쯤으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5등 국민쯤. 지금 한국 안에서도 이미 엄청난 인종적인, 지역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죠. 이게 통일이 된다고 하면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도 조금 있다가 조금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독일 통일 30년을 우리가 회고하면서 결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외적인 통일, 국가적 통일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그런 20세기의 끔찍한 역사를 가진 독일이 오늘날 통일 독일은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그러나 내적인 통일, 동서독 주민들 간의 통일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독일은 여전히 분단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동서독 주민들 간의 관계를 보면 여전히 과거와 거의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죠? 내적인 통일이 외적 통일보다 어렵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이걸 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을 켜셔도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독일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한국인들처럼 독일 통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연구를 하고 학자들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책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정작 독일 통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세 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마 독일 통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흡수 통일 이런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독일 통일은 흡수 통일이다. 이 부분이 우리가 독일 통일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 이것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흡수 통일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흡수 통일이에요? 승전했을 때. 승전했을 때, 전쟁에서 이겼을 때, 어쨌든 힘이 센 쪽에서 힘이 약한 쪽을 딱 끌어당겨가지고 흡수해버린 이런 상황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상황에서는 서독이 동독을 일방적으로 다 흡수했다는 그러한 이미지가 들죠? 그런 맥락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독일 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흡수 통일이란 말을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 자체를. 독일에서 흡수 통일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말 자체가. 근데 이 말을 누가 쓰기 시작했고 누가 이것을 퍼뜨렸고 하는 것에 대한 문헌학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에 와서는. 이게 너무나 일반화돼서 여러분, 독일 통일을 만든, 독일 통일을 이루어낸 주역이 누굴까요? 독일 통일은 누가 이루었을까요? 누가 독일 통일을 만들어냈을까요? 동독주민입니다. 동독주민. 이 흡수 통일이란 말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독일 통일을 처음부터 주도하고 통일 과정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전 과정에서 주역을 맡았던 것은 바로 동독 주민들이에요. 그런데 흡수 통일이란 말은 그 동독 주민이 활동했던 그 역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그러한 개념에서 완전히 틀린 개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독일 통일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요? 그 과정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세한 이야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아까 10월 3일이 독일 통일의 날이라고 했죠? 우리 개천절이에요. 사실은 그것보다 정확하게 6일 후에요. 10월 9일. 10월 9일을 여러분들이 좀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10월 9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이 10월 9일 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동독혁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독혁명이란 개념도 못 들어봤죠? 그렇죠? 동독혁명이란 말도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흡수통일은 많이 들었지만
독일 통일은 동독혁명의 결과물이에요. 동독 사람들이 동독혁명을 성공시켰고 그 결과로서 통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동독의 당시 상황은 스탈린주의자가 지배하고 있는 독재국가였어요. 에리히 호네커라고 하는 당시 동독의 서기장은 고르바초프라고 여러분 아시죠? 고르바초프는 공산당을 개혁하고자 했죠. 민주적으로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이 고르바초프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스탈린주의자예요. 독재적인 사회주의를 하고자 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동독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말하자면 그 날이 10월 9일이에요. 1989년 10월 9일. 그래서 1989년 10월 9일이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에 있었던 것은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였고, 특히 이 라이프치히 안에서도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이 니콜라이 교회의 목사가 이 통일의 전 과정을 촉발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네, 그 목사가 나중에 좀 보여드릴게요. 뒤에 사진이 있으니까. 그 목사를 그래서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는 항상 전설적인 목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크리스티안 피로라는 목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 독일 통일의 과정을 촉발한 동독혁명을 개신교혁명이라고도 해요. 개신교혁명. 교회에서 촉발됐기 때문에 개신교혁명이라는 말도 하고요. 평화혁명이라고도 합니다. 예, 무혈혁명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희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 10월 9일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를 거점으로 하는 거대한 동독 내 민주화 세력이 당시의 스탈린주의자였던 에릭 호네커가 무력으로 진압하겠다, 유혈 진압하겠다라고 하는 경고, 협박이죠. 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온 겁니다. 이게 당시로서는 제가 독일에 있었어요. 저도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10월 9일에 라이프치히를 주목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언론이 라이프치히를 그때 주목했어요. 왜냐하면 호네커가 데모대가 거리로 나오면 우리는 무혈 진압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군대를 다 배치해놓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혁명의 과정을 생중계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라이프치히의 주민이 약 15만 명밖에 안 돼요. 15만 명. 평소에 한 5만 명 정도가 시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요번 시위에 나오면 반드시 발표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거의 8만 명 이상이 나왔어요. 오히려 거의 라이프치히에 있는 모든 성인들이 다 나왔다고 봐도 될 정도죠. 이 사람들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겠어요? 목숨 걸고 나온 거죠. 목숨 걸고. 우리로 보면 과거의 광주랑 비슷한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라이프치히 시민들이 8만 명이 몰려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그러니까 호네커가 결국은 진압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실각해. 그걸로. 이것을 역사가들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동독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통해서 20년간의 독재자를 몰아낸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혁명이죠. 이걸 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서 이 10월 9일을 동독혁명의 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동독혁명이라고도 부르고요, 평화혁명이라고도 부르고요, 가을혁명이라고도 불러요. 독일에서는 헤르푸스트 레볼루치온, 가을혁명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개신교가 중심이 됐다고 해서 개신교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동독의 변화를 가져온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바로 동독 시민들이 그런 민주화에 대한 열망, 이것이 독재자를 물리친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일사천리예요.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들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정확하게 한 달 후에 베를린 장벽이 열리죠. 아마 여러분들이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열린 것,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건 우리가 그야말로 스펙타클이었죠. 스펙타클, 아주 거대한 장면이었어요. 예, 거기서 뭐 동서독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막 그 베를린 장벽에 올라가서, 그렇죠? 막 독일 국기를 흔들고 장벽을 깨고 이런 것들 다 보셨죠? 예, 이것은 아주 거대한 그야말로 스펙타클한 장면이었지만 이것은 사실은 10월 9일 날 있었던 그 사건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월 9일 날 이미 끝난 겁니다. 사태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동독 내의 민주화 세력이 강한 힘을 얻은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동독의 기존의 권력이 와해되는 과정, 그러한 과정에서 베를린 장벽이 열린 거에 불과하죠. 그건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건 바로 10월 9일의 동독혁명,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에 3월에 이제는 동독이 민주화되었기 때문에 민주 선거를 처음으로 치르게 됩니다. 동독이 40년 됐는데요. 동독 역사상 처음으로 동독혁명의 결과 민주 선거를 치르게 된 거예요. 3월. 그런데 이 선거가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통일 선거가 된 거죠. 이 선거가 통일 선거가 된 거예요. 첫 번째, 지금 기민당, 지금 앙겔라 메르켈이 있는 이 정당이 기민당이에요. 기민당이 독일에서 보수주의 정당이죠. 이 기민당 계열의 동독 정당은 빠른 통일을 주장했어요. 빠른, 신속한 통일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3인당 계열의 동독 정당은 점진적인 통일을 주장을 했어요. 점진적으로 통일하겠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동독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 있죠? 동독 내의 개혁주의자들. 이들은 통일에 반대했어요. 우리는 이제야말로 정말로 진정한 사회주의 동독을 만들겠다. 우리는 통일에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사회주의야말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자유의 왕국인데, 지난 40년 동안 동독은 사회주의를 빙자한 독재 국가에 불과했다. 우리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 사회를 독일 땅에서 처음으로 건설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통일에 반대한다. 소독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독일 땅에 진정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세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바로 동독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동독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자본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회주의를 하자는 거죠. 그 당시에 동독을 지배했던 자들은 독재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자유의 왕국으로서 동독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정파가 대결한 거죠. 여기서 동독 시민들이 누굴 선택했겠어요? 이것이 결정적인 거예요. 이것도 선택도 동독 시민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신속한 통일, 점진적인 통일, 새로운 동독 사회주의 건설, 이 세 정파가 나온 겁니다. 분명하게 차별이 되죠. 그 당시 누가 이기리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제가 요 무렵에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89년에 갔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과정을 너무나 그냥 자세히 알죠. 예. 이 당시에 예상으로는 누가 이 선거에서 이기리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3인당의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점진적인 통일. 3인당은 점진적인 통일을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나온 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그것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누가 압승을 했어요? 빠른 통일. 기민당이 주장한 빠른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기민당 계열의 정파가 압승을 한 겁니다. 47%가 얻었고요. 3인당이 23%밖에 못 얻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동독혁명을 만든 주역들, 개혁사회주의자들이죠. 이들은 2%밖에 못 얻었어요.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독혁명을 배반당한 혁명이다. 동독혁명을 일군 주역들이 사실은 배반당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혁명의 운명이기도 한 거예요. 민중들과 지식인 사이에 괴리가 항상 존재합니다. 이게 혁명의 후폭풍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대다수의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상과 이념을 민중들의 현실적 욕구에 의해서 배반당합니다. 전형적인 독일의 당시에 이 동독혁명도 그런 의미에서 배반당한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동독 주민들이 빠른 통일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빠른 통일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빠른 통일이라는 게 점진적 통일은 또 뭐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조금 설명드릴게요. 독일에서는 헌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독일은 헌법이라는 걸 갖지 않았어요. 헌법은 통일이 되면 우리가 갖는다. 그렇게 해서 독일의 헌법에 해당되는 것은 기본법이라고 했어요. Grundgesetz. 헌법은 Verfassung 이렇게 했는데 독일은 기본법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본법 146조에 우리가 통일이 될 때 새로운 헌법을 제정한다. 새로운 헌법은 국민 투표에 의해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이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새로운 통일 독일 국가를 건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146조의 규정입니다. 기본법 146조예요. 3인당은 바로 기본법에 있는 이것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신헌법을 기초해야 되고 그것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국가를 건설해야 되겠죠? 이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네, 그게 점진적 통일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민당은 어때요? 빠른 통일을 한다고 했죠? 빠른 통일을 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위헌이에요. 위헌. 빠른 통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기본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교묘한 편법을 찾아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연방가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독일 기본법에 23조에 연방가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통일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연방가입법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동서독이 1945년 이후에 갈리는 거 다 아시죠? 그 당시에 서독은 10개의 주로 돼 있었어요. 10개의 주. 그런데 자브리켄이라고 하는 주가 나중에 들어왔어요. 새로 가입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연방가입주 23조에 따른 그러한 가입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23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과반수 이상으로 독일 연방에 가입을 원할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서 가입을 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알사스 로렌츠방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이 알사스 로렌츠방은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에 있는 지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퐁스 도데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죠? 그게 바로 알사스 로렌츠방을 무대로 한 거죠. 이 지역은 독일과 프랑스가 무수히 많이 싸웠잖아요. 역사 과정에서. 이 싸움에서 독일이 이기면 독일로 들어오고 프랑스가 이기면 프랑스로 들어가는 이런 지역이에요. 접경 지역이죠. 예. 그것을 소재로 한 소설이 마지막 수업이죠. 2차 세계대전 끝났어요. 독일이 패했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프랑스로 속했겠죠? 요 지역이에요. 그런데 요 알사스 로렌 지방이라고 하는 데는 독일인이 훨씬 많아요. 75%가 독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는 독일 연방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압도적인
그 당시에 거의 80% 정도가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브리켄이라는 주가 새로 들어온 거예요. 53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연방에 새로 가입을 해서 서독이라는 국가가 10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하나가 새로 들어온 통에 11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11개의 서독주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 사례도 있었던 거죠. 50년대 초에. 딱 요 방식을 당시에 보수당, 기독교 민주당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연방 가입의 방식으로 동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독 안에서 주민투표를 해요. 주민투표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대다수가 연방 가입에 찬성을 하죠. 그렇게 해서 동독의 주가 5개였어요. 이 5개 주가 새로 들어온 거예요. 연방에 가입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독일 통일은 없어요. 독일은 통일이 아닙니다. 동독의 5개 주가 서독 연방에 가입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확한 의미로 보면 독일은 통일이 아니에요. 가입이죠, 가입. 연방의 가입. 이렇게 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갈등의 근원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동독이 3인당이 생각했던 것처럼 점진적인 통일을 했다면, 즉 사실은 점진적인 통일이 아니죠. 정상적인 통일이에요. 146조대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동독과 서독 주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합의하고 합의된 헌법에 따라서 국가를 구성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독 주민들이 전혀 지금처럼 이 통일 독일에 대해서 적대감을 안 가졌겠죠. 그래야 합니다. 자신들의 권리가 헌법에, 새로운 헌법에 반영됐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일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서독이라는 연방에 5개 주로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통일이 아닌 거죠. 이것을 동독 주민들이 나중에 알았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서독에 그냥 일부러 편입됨으로써, 가입함으로써 우리가 누려야 될 기본적인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구나. 이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동독 주민들과 학자들, 또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티안 피러 목사 이런 분들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거예요. 이들이 가장 불만을 갖는 것은 특히 독일 통일의 날입니다. 10월 3일. 10월 3일 날 이제 연방 가입이 됐죠? 그리고 나서 외무장관이 모여가지고 쓱쓱쓱 사인한 게 독일 통일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동독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이 전 과정을 가능하게 했던 건 바로 뭐예요? 라이프치히 주민들이 목숨 걸고 독재자와 싸우러 거리로 나온 바로 그거죠.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날로 했어야 된다는 거죠. 10월 9일을 독일 통일의 날로 했다면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뭐예요? 이 모든 과정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동독 주민들의 용기와 동독 주민들의 결단, 이것이 새로운 독일을 만들어냈고, 이 통일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동독 주민들의 그러한 놀라운 용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이렇게 해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날 독일은 훨씬 더 폼나는 나라가 됐을 거예요. 동독 주민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 이 나라는 우리가 만든 거야. 이렇게 됐겠죠. 이것을 사실은 서독의 정치인들이 두려워한 겁니다. 두려워해서 사실 통일의 날을 지정할 때도 이 날을 피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당시 서독 정치인들이 가졌던 이러한 판단은 장기적인 역사적 안목을 결여한 거예요. 민족적 이성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동독인들이 행한 그러한 역사적 의미를 인정해 줬다면 동독인들이 당당한 그러한 시민으로서 통일국가는 이건 우리가 만든 거야 이러고 들어왔을 것이고, 그랬다면 동독인들이 훨씬 더 아주 역동적으로 통일독일에 기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동독인들은 완전히 구경꾼처럼 배제된 이러한 상태가 된 거죠. 조금 이해를 하셨나요? 그래서 흡수 통일이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체의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흡수통이란 말을 하면은 이해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독일에서 쓰는 말은 통일, Vereinigung 또는 Deutsche Einheit 이런 표현을 쓰고요. 또는 Wiedervereinigung, 재통일 이런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한 것처럼 가입, Anschluss 이런 표현을 써요. 가입을 한 거죠. 독일 연방에. 흡수라는 말은 사실 쓰지 않습니다. 전혀. 자, 그래서 그 방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통일이 아니었고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독일 통일의 전 과정을 주도한 것은 누구였다? 동독 주민들이었다. 그들에 의해서 통일의 문이 열렸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반도에 적용하면 어때요? 한반도에 적용한다는 저는 우리의 통일도 북한 주민들의 마음에 상당히 달려있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남한 사회를 동경해야 통일이 되는 거죠. 결국 동서독 통일도 동독 주민들이 서독 사회를 동경한 거예요. 서독 사회 풍요를 동경한 거죠. 네? 늘 보니까 걔들은 방송을 교류를 했어요. 방송. 그래서 80년대부터 서독 방송 계속 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게 중요한 한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서독의 풍요로움을 굉장히 동경했습니다. 그것이 독일 통일을 동독 주민들이 앞장서서 이룬 중요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 독일의 통일은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이 들었다. 이거죠? 이것도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거짓말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저는 젊은 세대와 이야기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젊은 세대가 통일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살기도 힘든데 통일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지금 우리 사회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선 이 말의 진원지가 어딘 줄 아세요? 이러한 천문학적 통일 비용, 이런 말 자체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일본에서 나온 겁니다. 일본에서. 교도통신 기자가 계속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한국에서는 조선일보에서 아주 열심히 퍼날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에서 정설처럼 돼버렸어요. 천문학적 통일 비용이라는 게. 이것은 저는 아주 불순한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일본의 경우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 중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음모론적인 측면이 틀림없이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독일 통일은 어떻습니까? 돈이 많이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많이 들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돈 안 들어요. 통일해도. 통일한다고 무슨 돈이 들겠어요, 우리가? 독일에서 왜 돈이 들었을까요? 독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주가 가입을 했죠? 정확하게 가입이에요. 통일이 아니라 5개 주가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동독의 경제가 완전히 붕괴합니다. 통일 관리를 너무 못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다시 말하면 7월 1일 날 아까 3월 달에 투표를 했다 그랬죠? 그런데 빠른 통일하겠다 했죠? 너무 빨리 된 거죠? 40년 동안 이질적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6개월 만에 통일이 돼요? 10월 3일 날 했으니까. 무지무지하게 속성으로 한 거죠? 그야말로. 그 과정에서 7월 1일 날 3개월 만에 화폐 통합을 합니다. 화폐 통합.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를 통합해야 되겠죠? 이걸 제일 먼저 해요. 그런데 동서독 마르크는 9대1이었어요. 9대1. 그 비율이. 서독은행 가서 100마르크를 내면 동독 마르크 900마르크를 바꿔줬어요. 그 정도로 큰 9배 차이가 났는데 통일 과정에서 어떻게 했나요? 화폐 통합을 과정에서 1대1로 했어요. 1대1로 하다 보니까 동독 화폐가 9배의 가치를 갖게 되니까 동독에 있는 기업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망했죠. 어떻게 그걸 버텨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동독이 완전히 그야말로 실업지대, 전 동독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서독의 법으로 다 들어왔죠. 서독은 어떤 나라인가요? 우리나라와는 다르잖아요. 서독은 복지국가의 아주 대표적인 나라 아니에요. 국가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처럼 실업에 걸렸다고 국가가 뭐 전혀 관심도 없고 관심 있는 척만 하죠. 실업자를 구제합니까? 네? 또 독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육, 의료 이런 모든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약 2,500만 정도의 실업자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에게 다 기본적으로 서독에서 주는 것과 똑같은 대우를 할 수밖에 없죠. 그게 뭐겠어요? 실업수당. 그렇죠? 실업수당을 2년을 줘요, 독일은. 2년 동안 취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부조를 주죠. 이거는 무기한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처럼 내빨리 두는 게 아니에요. 또 실업자들은 재교육을 국가에서 시키게 돼 있죠. 원하는 쪽에 다 재교육을 하도록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취업하는 단계까지 국가가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이러한 것이죠. 또 그 집안의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들. 아이들은 어때요? 독일은 뭐 완전히 다 무상교육이죠? 대학교 박사과정까지 한 푼도 안 내요. 무상교육인 정도가 아니죠. 독일의 경우는 생활비까지 주잖아요. 아세요? 1970년부터 시작됐어요. 독일은 1946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등록금을 없애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없었어요. 폐허 속에서 등록금을 없앤 거예요. 그리고 1970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들어옵니다. 뭐겠어요? 등록금이 없더라도 부잣집 아이들은 공부에만 전념하는데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생활비를.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3인당 쪽에서. 이것은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들려요. 부잣집 아이들은 공부에만 전념하는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공부를 못해 일하느라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70년에 법이 새로 제정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그러한 생활비 보조금을 주는 법이에요. 이걸 바펙이라고 합니다. 벌써 50년 됐어요. 이것도 50년. 7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벌써 50년 됐죠? 얼마 주겠어요? 제가 작년 바펙을 봤더니 매월 120만 원 줘요. 120만 원. 120만 원 정도면 기숙사비 내고 식비하고 책몇권 사고 완전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어요. 일어나고.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한 거예요. 70년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실업자 형태로 들어오고 그 가정에 자식들이 좀 많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러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국가가 보장하는 게 서독의 복지국가 시스템 아니에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 돈이 말하자면 사회복지 비용이 전체 비용의 약 75% 정도 들어갔다고 봐요. 75%.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도시 인프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도로, 뭐 여러 가지 산업 인프라를 만드는데 한 20% 네? 들어가는 거죠. 거의 대다수가 복지 비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서 대학 교육까지 다 국가에서 시켜주나요? 대학생들 생활비 주나요? 실업자 됐다고 실업수당 제대로 주나요? 재교육 시켜주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국가에서 무슨 돈이 들어요? 우리가 통일되면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특별히 해주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래서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두 개의 체제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린 돈 안 듭니다. 독일에서 든 돈은 거의 대부분이 사회복지 비용이에요. 서독 체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얘들은 내깔려두는 그러한 체제가 아니죠.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주민들의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와 비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 못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사실은 최근에 이야기 가지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안 할게요. 간단하게만 할게요. 한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인 국민에 대한 보호도 안 하는 나라예요. 최악입니다, 최악. 요번에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 신문에서 왜 이런 걸 보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 무책임한 사회고 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한 정부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국민들이 몰라요.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를 안 하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작년부터 2년 동안 코로나가 와서 닥친 결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지금 빠져 있어요. 자영업자, 중소기업, 비정규직, 실업자, 청년구직자. 이게 인구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사실상 한국인의 3분의 1 이상이 생존의 벼랑 끝에 지금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너무너무 끔찍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독일 유럽학과라고 하는 대학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학기에 아주 독특한 신입생이 하나 들어왔어요. 박사과정. 강남에서 정신과 병원을 12년 동안 운영하던 여의사가 병원을 폐업하고 대학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그것도 무슨 의대도 아니고 독일 유럽학과에 왜 들어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여길 박사과정을 들어오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정신과 중에서도 자살이 자기 전문 영역이죠. 자살.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끔찍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살은 사건이 아닙니다. 자살은 징후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자살은 사건이 아니라 징후래요. 징후.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는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한 사람이 죽었구나. 이걸 하나의 사건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징후라는 거예요. 그 뒤에 수없이 많은 자살 예비자들이 빽빽하게 차있대요. 지금 한국. 이 생존의 벼랑 끝에 빽빽하게 자살 예비자들이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이 엄청난 자살 예비자들의 이야기를 하루 종일 듣는 게 자기 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십몇 년 동안 들으면서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걸 알았대요.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았대요. 이건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문제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인문학적, 사회학적 지식이 있어야 자기가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 지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독일 가서 전문적으로 자살에 대한 연구를 더 해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사태는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정부가 하는 걸 보세요. 지금 선진국 중에서 OECD 들어와 있는 나라 중에서 코로나를 만든 상황 속에서 가장 재정지처를 안 한 나라 1등이 한국입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우석균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석균. 들어보셨나요? 우석균. 인도주의 의사협의회.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이분이 지난주죠. 지난주에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한 걸 보고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한국에도 이렇게 양심적인 의사가 있구나.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독일의 상황들을 계속 봐왔습니다. 작년 3월쯤
독일도 이제 심각했죠. 그렇게 되니까 작년 3월에 이미 독일에서는 코로나 대응 특별 재정을 확보했습니다. 얼마 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를 확보했겠어요? 전체 GDP에 얼마 했어요? 30%를 했습니다. 30%. 전체 GDP의 30%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약 1조 유로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예요? 1350조를 편성했습니다. 1350조. 그리고 나서 재무부 장관이 딱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해요. 지원이 최선의 방역이다. 우리는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 봉쇄 차단 또는 영업시간 제한 이런 조치에 의해서 손실당하는 것에 대해서 90%를 국가가 책임진다. 이렇게 합니다. 90%. 여러분, 요것을 제가 지난주에 봤어요. 지난주에 아마 여기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시사기획 창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죠? 일요일날 하는 거. 그거 아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위드 코로나를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 제가 예. 통일기가 하셔야 돼. 다른 쪽으로 하시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요 이야기 끝내고 할게요. 그걸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독일의 경우 어떻게 했나요? 거기에 독일 미용실에 있는 사람이 나왔어요. 미용실에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80% 정도의 보상을 받았대요. 아이들 셋을 데리고 직원 셋을 데리고 베를린에서 미용실을 하는데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고 자기는 실질적인 피해를 본 게 없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다시 보기로.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 정부는 너무 심한 겁니다. 지금 하는 게. 오늘 아침에도 또 같은 이야기가 나왔던데요. 지금 한국은 소위 손실보상을 한다고 2조 정도, 거기 1350조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2조 정도를 편성했고요. 지금 여기에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40조가 지금 새로운 세수가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1.5조를 더해서 3.5조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독일의 경우는 1조 유로를 편성하기 위해서 독일 정부로는 아주 예외적으로 25% 정도의 추가 부채를 줬습니다. 독일은 부채가 굉장히 낮은 나라로 알려져 있죠. 요번에 25% 정도 추가 부채를 줬습니다. 보니까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체로 선진국의 경우 평균 21.5% 정도 부채를 지더라고요. 한국 정부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4% 줬습니다. 4%.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 말씀 드릴게요. 독일의 통일 환경은 우리보다 나았다.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독일의 통일 환경은 우리와는 비교가 안 돼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독일이라는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1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어요?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어요? 모든 유럽의 불행은 독일에서 출발했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통일이라는 말 자체가 금기어였어요. 독일 정치인들은 입에 통일이란 말을 담을 수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독일 통일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순간 엄청난 공포를 느꼈습니다. 과거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의 공포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안에서 통일이란 말 자체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독일 통일은 유럽 전체의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독인들이 막 아까 그걸 하고 동독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동독인들이 투표를 하고 빠른 통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그 전에는 베를린 장벽이 막 붕괴하고 이랬죠?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 11월 9일까지도 헬무트 콜이 당시의 수상이었는데 헬무트 콜의 머릿속에는 통일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거 머릿속에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당시 독일에서는.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헬무트 콜의 회고록을 보면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통일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어요.
초기에는 미국조차도 통일에 반대했습니다. 나중에 미국은 입장을 바꾸죠. 미국만 독일 통일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바뀝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아, 나토를 확장할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엔 모든 유럽 나라, 소련을 포함한 모든 유럽 나라가 다 독일 통일에 반대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통일 독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그런 싹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공포겠죠? 예. 여러분, 지금 한반도 주위를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 일본, 또 중국, 러시아가 있죠? 어때요? 우리가 통일한다고 겁먹을 나라 있나요? 겁먹을 나라 있어요? 우리가 통일한다고 공포를 느낄 나라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네 나라가 와 있어요. 정말 우리의 지정학적 조건은 너무 희한한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네 나라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죠. 뭐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대해서 뭐 말할 것도 없고, 경제 대국 일본이 옆에 있고, 인구 대국이자 앞으로 향후 새로운 태권 국가가 되리라고 예상되는 중국이 와 있죠. 러시아가 또 군사 대국에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가진 러시아가 와 있어요. 이런 나라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우리는 지정학적 특수 상황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러한 4대국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너무 통일 환경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통일과 관련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국제 환경의 어려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화된 무력감, 정치적 상상력의 부재, 미래에 대한 비전의 부재에 있어요. 전 이것을 확신합니다. 독일에서 빌리 브란트가 당시에 통일의 문을 연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거예요. 냉전 체제 하에서. 그것을 어떻게 브란트가 뚫어내는가 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냉전을 겪으면서 한국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습성이 돼버린 무력감과 패배주의예요. 이것을 벗지 못하는 한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통일의 상황을 만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요 독일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지금 얼마 남았나요? 25분 남았어요. 네, 너무 길게 얘기를 했네요. 지금 한국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네요. 자,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를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죠?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 특히 외부에서 한국을 보는 시선은 야, 아시아에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나라가 있는가? 이게 일반적인 시선이에요. 저도 놀래요. 저는 지금 거의 매년 외국 학자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한 16개국의 그 학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독일, 유럽, 그 학회라고 하는 여기서 그렇게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들이 한국 사회를 보는 눈은 그야말로 경탄의 눈이에요. 어떻게 아시아에서 이렇게 훌륭한 수준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가 놀랍니다. 또 우리가 이룬 경제 성장,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조금 발전한 게 아닙니다. 정말 경이로워요. 우리가 이룬 성장은. 그래서 G7에 들어갔다 또는 30-50 클럽이 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더 경탄의 눈으로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저는 특히 기분이 좋은 것이 30-50 클럽이에요. 여러분 30-50 클럽 들어보셨죠?
인구가 5천만이 넘는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를 30, 50클럽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넘는 나라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응?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많지 않습니다. 7개밖에 안 돼요. 7개. 어디겠어요? 미국, 일본은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 여기까지 쉽죠? 그 다음 6번째가 어디겠어요? 이태리예요. 이태리. 이태리가 6번째 됐고요. 우리가 2019년에 7번째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7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캐나다나 뭐 호주 이런 데 떠올릴 거예요. 그런 나라는 국민소득은 많지만 인구가 안 돼요. 캐나다도 3,500인가 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30, 50클럽에 들어온 나라는 전 세계 7개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이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이 6개 나라, 우리를 뺀 6개 나라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선진국 하면 떠올리는 나라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사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일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를 뺀 나머지 6나라,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고 부유하다고 하는 그 6나라가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빼고 나머지 6나라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전부 다 제국주의의 과거가 있죠? 전부 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하고 지배하고 노략질한 이런 나라들이에요. 전부 다. 그에 반해서 제국주의의 역사를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사실 지금 한국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저는 이 지점이라고 봐요. 제국주의의 역사가 없는 나라 중에서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된 나라가 없어요. 유일한 게 지금 한국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은 대단한 나라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면이 있죠. 이면이 뭐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18년째 일입니다. 그 중간에 2번 2등 했어요. 2번. 네? 자살의 내용도 너무 안 좋아요. 노인분들이 너무나 많이 죽습니다. 많을 때는 세계 평균의 10배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노인분들이 그렇게 자살하는 이유도 우리가 알고 있죠. 뭐겠어요? 노인 빈곤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아요. 50%가 넘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청소년들, 아동들, 그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래? 그 이유도 다 알죠. 너무나 살인적인 경쟁 속에서 아이들이 학업의 스트레스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아동 청소년의 죽음의 원인의 첫 번째가 뭐예요? 자살이죠. 그것도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아동들이 우울한 나라예요. 어린아이들이. 아동 우울증이 계속 세계 1위예요. 불평등. 지금 과거에는 불평등하면 멕시코 아니면 미국을 떠올렸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멕시코, 미국을 앞질렀어요, 지금. 이렇게 불평등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 지표는 지금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나온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문에서. 20대의 자산 불평등이 나왔어요. 보신 분 있죠? 20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에 몇 배 차이가 나나요? 보신 분 있죠? 손 들어보세요. 모르세요? 그렇게 중요한 걸 모르면 어떡해요?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의 자산 불평등이 20대, 무려 40배에 가깝습니다. 40배. 상위 20%가 가지고 있는 게 8.2억인가 그렇고요. 하위 20%가 가지고 있는 게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40배예요. 39점 몇 배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는. 거의 40배라고 하시면 돼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20대 아이들이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40배의 재산 격차를 가지고 시작해요? 이런 나라 어디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가장 많이 죽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23년째 일이 있어요. 한두 해 빼고 계속 일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소위 산업재해, 그러한 산업재해 사망 관련된 재해법이라는 걸 만들었죠? 이것도 누더기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전 세계에서 남녀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9년째 1위예요, 지금. 유리천장 지수가.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아이를 안 낳아요. 이것도 다 아시죠? 지금 7년째 합계 출산율이 1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예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0.98, 96, 92, 87, 84, 내년엔 7 정도가 예상된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인구 감소에 의해서 소멸할 나라가 있다면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다.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지옥이다. 헬조선이란 말에 동의하는 젊은 아이들이 80%가 넘어요. 그러니 이 나라에서 희망이 없다. 탈조선하겠다. 이민 가겠다. 하는 아이들이 75%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망한 나라죠. 이게 사실은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나라가 됐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좋은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경제적인 빈곤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존엄한 존재로서 기품 있게 삶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물적 토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 성찰해야 된다고 봐요. 이 두 가지가 너무나 모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두 번 말씀 들어볼까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은 이러한 삶이 됐을까? 제가 지금 분석한 거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이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가지 이유가 아니겠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사회가 이런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어려운 이유는 뭐겠어요? 바로 분단이에요. 분단. 여러분, 지금 이 분단이라고 하는 이 통일의 문제는 여러 문제 중에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죠? 노동 문제, 복지 문제, 경제 문제, 그 다음에 또 교육 문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많은 문제가 있죠? 그 중에 통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통일의 문제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 문제예요, 근원 문제. 이 통일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이 모든 문제가 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통일 문제는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가 이런 기형적인 이상한 사회가 된 근본적인 뿌리로 들어가면 바로 여기 문제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없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떠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한국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분단 체제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를 기형화시키는 근원 문제다. 그래서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겁니다. 분단 체제를 극복해서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평화예요. 평화를 통해서 정상적인 국가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환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상한 사회, 이것을 극복할 길이 없어요. 통일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그 말씀은 시간이 되면 조금 이따 더 하겠지만 통일은 그렇게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통일의 구체적인 형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하게 대처하면 된다고 봐요. 그러나 평화의 문제는 시급합니다. 이 평화 문제를 풀지 못하면 너무나 많은 사회 구조적 문제들이 끊임없이 한국 사회에서 증폭돼요. 한국인들을 불안하게 하는, 불행하게 하는 가장 큰 게 바로 이 분단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평화는 신속하게, 통일은 신중하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 체제를 우리가 빨리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기형성을 넘어서야 된다 하는 거죠. 이 기형성은 세 가지 차원에서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이 분단 체제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완전히 볼품없는 국가로 만들어놨어요.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국가가 어디 있어요? 해방된 지 80년이 됐는데 아직도 어느 나라의 속국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그들이 보이는 오만방자함과 그들이 보이는 한국을 대하는 그 태도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나요? 트럼프가 자기가 열 몇 살 때 브루클린에서 부동산 집을 한 집이니까 임대료 받으러 다니는 것보다, 임대료 뭐 $120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방위비 받는 게 훨씬 쉬웠다. 이 땀이 얘기를 하고 다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깔보였으면 그런 얘기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분단 체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미 30, 50 클럽에 들어가 있고 G7에 거의 부합하는 이미 선진국이 된 나라가 이렇게 볼품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본 이념이 뭐예요? 민족 자결과 국민주권입니다. 이것을 다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우리 정치인들이 더 이상 과거처럼 이러한 패배주의와 무력감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 대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동맹으로서도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분단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볼품없는 국가로 만들었다. 두 번째. 분단이 한국 사회를 망가뜨린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자살국가, 불평등국가, 이러한 국가로 만든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분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건 조금 제가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 민주화가 되고, 왜 정권교체가 되고, 왜 민주정부가 지금 세 번째나 들어서는데 우리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 고통스럽죠? 왜 그래?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민주화가 안 돼서 한국 사회가 살기가 힘들다 했죠? 민주화 됐잖아요. 그런데도 별로 개선이 없어요. 정권 교체가 안 돼서 그랬다 했죠? 정권 교체 했잖아요. 김대중 정부로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했죠? 김대중 정부 들어섰는데도 크게 뭐 낮은 게 없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 IMF 때문이다. IMF 때문에 지금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삶이 나아지나요? 사회적 약자가 당당하게 이제는 사회의 존귀한, 존엄성을 유지한 그러한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나요? 왜 이게 안 되냐는 거죠.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되고 민주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의가 심화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잘못된 정치 지형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잘못된 정치 지형.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우경화된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여기 끝이라고 봅시다. 여기를 이 오른쪽 끝이에요. 오른쪽 끝에 누가 서 있나요? 지금 한국에서 국민의 뭐라고 하는 정당이 서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정당이 지금 이 끝에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옆에 문재인 정부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뭐라고 부르나요? 좌파 정부라고 불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좌파 정부라고 부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좌파 정부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좌우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처럼 오른쪽 끝에 있는 그러한 자들의 눈에는 온 세상이 좌파죠. 자기보다 더 우파는 없어요. 오른쪽 끝에 서 있으니까. 바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문재인 정부 있는 거죠. 좌파 정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 발쭉 떨어져서 누가 서 있나요? 심상정의 정의당이 서 있는 거예요. 에? 그리고 한 세 발쭉 떨어져서 누가 서 있나요? 앙겔라 메르켈의 기독교 민주당이 서 있습니다. 독일에.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한국에 오면 가장 진보적인 정당보다 더 진보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른쪽 끝에 몰려 있는 거예요.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한국에 오면 극좌 정당이에요. 지금 메르켈이 가지고 있는 정강 정책을 가지고 한국의 대선에 나오면 어떻게 써요? 빨갱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생들은 다 생활비 가지고 가야 되고. 이게 보수당의 정당이에요, 여러분. 네?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은 저 오른쪽 끝에 정당들이 몰려가지고 이 두 개의 정당이 어떻게 갔나요? 여기 끝에서 7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70년 동안. 그러니 이제 국민들이 깨달은 거죠. 둘이 아무리 정권교체를 해봐야 안 바뀝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예? 국민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종인 씨가 그래서 등장했다고 봐요. 국민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 해요. 김종인 씨가 등장해서 보여주잖아요. 지난번에 이 옆에 서 있었잖아요. 그죠? 이번에 또 여기 가서 서 있죠? 왔다 갔다 몇 번을 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한쪽에선 이쪽에 선대위원장을 하고 다음번에 저쪽 가서 선대위원장을 하고 그게 뜻하는 건 뭐예요? 두 정당이 내용상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두 정당은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소란을 떨잖아요. 왜 그래요? 차이가 없다는 게 드러날까 봐 그렇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정당이 전혀 차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차이가 있죠? 뭐의 차이가 있어요? 김정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 다르죠. 김정은을 어떻게 보나요? 이 국힘이라고 하는 이 정당은 타도의 대상으로 보죠? 문재인 정부는 타협의 대상으로 보잖아요. 이 정도가 달라요. 그러나 이재용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때요? 똑같죠? 이재용이 지금 꺼내놓는 거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국 사회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오른쪽 끝에 있는 그러한 정당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형식이 희화화됩니다. 두 정당이 아무리 정권교체를 해봐야 한국 사회의 사회적 약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것을 이제는 국민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 사회 미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경화된 정치 지형을 만들어 놓은 원흉이 뭐예요? 바로 분단이죠. 분단이죠. 분단 때문에 한국에서는 서양에서는 아주 온건한 그러한 진보정당조차도 한국에서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두 개의 정당이 70년 동안 지배하는 이러한 구조가 되어온 것이고요. 이들은 국민의
그러한 사회적 약자의 삶에 관심 없습니다. 지금 손실 보상을 한다고 내놓는 돈이 얼마예요? 2조. 추가 경정 요번에 나온 걸 합쳐서 3조 5천을 하겠다는 거.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독일은 아까 말씀드렸죠? 1350조를 편성했다는 거. 지금 심지어 미국조차도 바이든이 코로나 대응 예산을 얼마를 편성했나요? 5.6 달러를 5.6조 달러를 편성했어요. 약 6천조를 편성했습니다. 우린 지금 2조 편성했어요. 더 이상 말 필요 없죠. 그게 지금 한국의 정치 구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더 황당한 건 뭐예요? 2조 편성을 하는 것도 많다고 하는 정치 집단이 있어요. 그것도 깎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 끝에 있는 정당은 그것도 많다는 거. 그러니 사회적 약자가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이런 구도를, 이런 말도 안 되는 구도를 만든 게 바로 분단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분단은 저 38선이나 판문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의 분단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 분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라는 한 인간, 하나의 개인, 하나의 인격을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망가뜨렸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한국 사회에서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의 성격 구조를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연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 강연을 하면서도 제 뒤통수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고 있어요. 내가 쓰는 단어 하나하나를 검열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국가보안법에 걸리지 않을지, 내가 말하는 것이 위험한 말이 아닐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한국인들은 자기 검열이 습성화되어 있습니다. 검열한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그러면서 검열하고 있어요. 왜 그래? 분단이라는 것이 한국인들의 내면에 심어놓은 가장 큰 상처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 말할 때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요. 이것이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완전히 왜곡시켜 놓고 있습니다. 한국인 중에 정상적인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검열, 흑백 논리, 이 세상을 다 흑백으로, 네? 엄청난 공격성, 권위주의, 폭력성, 이런 것들이 다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분단이 한국 사회에 심어놓은 잘못된 것들이에요. 이것을 분단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내면화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단을 극복한다는 것은 내가 정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분단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 진짜로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이러한 질서가 되기 위해서 분단이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제는 30, 50의 클럽에 들어간 그러한 국가, 그 중에서도 한 번도 제국주의 과거가 없는 정말로 너무나 멋있는 그러한 국가로서 당당함을 보이기 위해서도 분단이 극복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분단 문제를 보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분단이 한국 사회의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신속하게 이 분단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일,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지금 시급한 것은 일단 평화 체제로 가는 겁니다. 평화 체제로 전환해서 어떻게 가면 되겠어요? 판문점, 38선에 더 이상 군인들이 서 있지 않고 경찰들이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경찰들이. 정상적인 국가 간의 경계선에 누가 서 있나요? 군인이 서 있어요? 경찰이 서 있죠? 우리도 그런 남북의 관계가 일단은 정상적인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우선되는 것, 이것이 저는 단기적인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봅니다. 그래야 한국인, 한국 사회,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독일 통일이 주는 의미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은 조금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을게요. 네, 질문해 주세요.